서울에서 내려온 여자. 서울의 저녁은 언제나 유리처럼 차갑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날카롭게 반사될 뿐이었다. 금융가의 건물들은 하나같이 투명한 유리 외벽을 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숫자와 계약, 권력과 속도로 하루를 소비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그 건물 중 하나에서 걸어 나왔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굽이 높은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단정한 소리가 났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서윤아는 늘 그렇게 움직였다. 감정 없이, 망설임 없이, 위로만. 차 문이 열리자 운전기사가 말했다. 인천으로 바로 가면 될까요? 전무님? 윤아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네, 바로 가요. 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다. 반짝이는 간판, 고급 레스토랑, 정돈된 거리. 윤아는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세계로는. 그러나 오늘은 돌아가야 했다. 내해 만이었다. 인천의 하늘은 서울보다 낮아 보였다.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서자 길은 점점 좁아졌고 건물들은 낡아갔다. 재개발에서 밀려난 동네, 임시로 이어붙인 삶들이 모여있는 곳. 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재개발 대기 지역이었다. 철제 계단, 녹슨 난간,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윤아는 차에서 내렸다. 구두 굽이 고르지 않은 바닥에 닿자 살짝 균형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곳의 공기는 불편했다. 기억보다 더 낮은 층의 건물 한쪽, 판자로 덧댄 문 앞에 윤아는 멈춰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여기 틀린 거야. 윤아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했다. 안으로 들여다보니 바닥에 앉은 남자가 아이 옆에서 공책을 보고 있었다. 헐렁한 점퍼, 거칠어진 손, 피곤이 눌어붙은 얼굴. 박준호였다. 내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깨는 더 처졌고 눈빛에는 무언가 오래된 체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윤아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인식하지 못한 표정이 지나갔다가 곧 굳어졌다. 윤아. 아이도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윤아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테이블이라 부르기엔 부족한 오래된 상판이었다. 사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한 장, 두 장.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이게 뭐야? 양육권 포기 동의서. 윤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다. 윤아, 준호가 말했다.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윤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 습기 찬 벽, 바닥에 놓인 작은 밥상. 아이의 운동화는 한쪽이 닳아 있었다.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녀는 되물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민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어. 윤아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좋은 학교, 안전한 집, 미래. 사랑은?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윤아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다. 사랑만으로는 아이 못 키워.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 아버지 뒤로 숨었다. 작은 손이 준호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윤아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다. 아이가 날 무서워하잖아.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런 환경 때문이야.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는 그냥 낯을 가릴 뿐이야. 유나는 서류를 다시 가리켰다. 3일 줄게요. 그 안에 결정해요. 안 하면 법원으로 갈 거고. 준호는 서류를 들지 않았다. 유나, 그가 말했다. 넌 한 번이라도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해는 완전히 져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방금까지 있던 집에 불빛이 멀어졌다. 그 안에 아이와 그녀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남아 있었다. 잘한 거야.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틀리지 않았어. 그러나 차가 다시 서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인천의 낡은 집안에서 박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는 이미 곤히 자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돈이 없는 게 죄일까?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까?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같은 밤을 보내며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의 하늘은 흐렸다. 박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일어났다. 방 안에는 아직 아이의 잠든 숨소리만 가볍게 퍼져 있었다. 민재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준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지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젯밤 서유나가 놓고 간 서류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존재 자체로 이 집을 압박하는 물건처럼. 준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글자를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법률 용어로 포장된 문장들 속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었다. 너는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말. 그는 한숨을 삼키고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끊었다. 사치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싼 티백 하나를 컵에 넣고 물을 부었다. 민재가 잠에서 깼을 때 준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밥은 어제 남은 것이었고 반찬은 김치와 계란 하나뿐이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아이는 어른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다. 아빠,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온 아줌마 엄마야.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나 데리러 온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를 걱정하는 거야. 많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랑 있으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것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서유나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고 메이크업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흔들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다. 감정은 하룻밤 사이 정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태블릿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훑었다. 오늘 일정, 회의, 미팅, 그리고 마지막에 표시된 하나의 항목. 박준호 관련. 유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전화를 걸었다. 어제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요? 상대는 조사회사 직원이었다. 잠시 후 답이 돌아왔다. 부채 규모가 큽니다. 사채 쪽과 연관이 있고 최근 폭력 사건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에게 위험 요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제 준호의 집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다시 떠올랐다. 아이의 운동화, 눅눅한 공기, 그리고 자신을 피하듯 숨던 아이의 눈빛.
유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보호여야 했다. 안전이어야 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결과로는 보여야 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협상은 최소로. 안 되면 바로 절차 들어가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생활 환경, 경제력, 교육 조건. 전부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유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방식은 원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한편 준호는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오던 길에 이웃의 시선을 느꼈다. 수군거림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전 부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는 익숙해지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어깨가 무거웠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준호 씨죠?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이야기 좀 합시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오늘 안으로요. 전화가 끊기자 준호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그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사흘. 유나가 말한 시간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그를 조여 오는 것처럼. 저녁 무렵, 유나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차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돈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차에서 한참 내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집의 불빛이 어제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준호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루 사이 더 수척해 보였다. 유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지도 않았다. 대신 말했다. 아이한테 물어봤어? 유나의 입술이 굳었다.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야. 그녀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이건 조건이야. 아이 교육, 생활비, 모든 지원. 내가 감당 못할 부분. 준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조건이 아니라 거래잖아. 현실이야.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내 희생으로만 자라기엔 너무 많은 걸 가질 수 있어. 준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난 가진 게 없어서 포기하라는 말엔 익숙해. 하지만 아이는 물건이 아니야.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단단해졌다. 내일 다시 올게. 그녀는 돌아섰다. 그때까지 결정해. 차가 떠난 뒤 준호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집 안에서는 민재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연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떤 쪽을 선택하든 무언가는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서울과 인천의 불빛은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아이를 생각하며 두 어른은 서로 다른 답을 향해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 민재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졌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낡은 형광등 커버의 금 간 부분, 벽지 사이로 번진 습기 자국,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의 냄새까지. 이 집의 모든 것이 민재에게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그런 불안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해졌다. 준호는 민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 말수가 줄었고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의 다툼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요즘 민재는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 침묵이 서유나의 방문 이후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비슷했다. 민재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며 준호를 올려다봤다. 아빠.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가 물었다. 엄마 집은 어떤 데야?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아이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된 것을 보고 괜히 신발끈을 다시 묶는 척 시간을 벌었다. 엄마 집은 크고 밝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긴 냄새 안 나?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냄새 같은 건 안 나지.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다. 여긴 아빠 냄새 나서 좋은데. 학교 앞에서 민재는 평소보다 오래 서 있었다. 오늘도 데리러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 민재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다.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앉아 있었다. 옆자리 아이가 물었다. 너 엄마 서울 산다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 곧 이사 가는 거야? 그 말에 민재의 손이 꽉 쥐어졌다.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민재는 자신을 한참 바라봤다. 아빠랑 닮은 얼굴, 아빠가 늘 입히는 옷, 아이는 생각했다. 만약 엄마랑 살게 되면 이 얼굴도 이 옷도 바뀌게 될까? 같은 시간, 유나는 서울에서 민재의 학교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이의 성적, 출결, 담임 교사의 평가.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말수가 줄었음이라는 한 줄이 그녀의 눈에 걸렸다. 유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는 감정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는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지나간다. 환경은 남는다. 그녀는 그렇게 믿어왔다. 유나는 그날 오후 민재를 따로 만나기로 했다. 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아이의 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끝날 무렵 그녀는 차를 몰고 인천으로 내려왔다. 교문 앞에서 민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유나는 차에서 내렸다. 민재야. 아이는 낯선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알아보고 굳어졌다. 엄마. 아이는 다가오지 않았다. 유나는 그 거리감을 그대로 두고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유나는 민재 앞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주었다. 이거 좋아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컵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살면 어떨 것 같아?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 집엔 아빠 없어?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빠는 다른 곳에 계시겠지.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난 아빠 못 봐. 유나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했으며 말했다. 자주 볼 수 있어. 약속할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자주는 매일이 아니잖아. 그 말에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다시 말했다. 아빠는 맨날 나 기다려. 늦게 와도 유나는 처음으로 아이의 세계를 조금 들여다본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삶에는 늘 일정이 있었고 기다림은 비효율이었다. 그러나 민재의 하루에는 기다림이 사랑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 밖에서 준호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아이의 표정, 유나의 몸짓. 준호는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 장면을 마음에 새겼다. 민재가 선택해야 할 세계가 무엇인지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를 나설 때 민재는 유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약속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아이는 인사만 하고 준호 쪽으로 달려갔다. 준호는 아이를 안으며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랑 뭐 얘기했어? 민재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엄마 집은 좋대.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아이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거기엔 아빠가 없어. 준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둘 다 좋아하면 안 돼? 준호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다. 그럼, 좋아해도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의 질문은 선택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갈라짐의 신호라는 것을.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유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인천의 작은 방에서는 준호와 민재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같은 아이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동은 곧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러나는 것들. 며칠 사이 인천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박준호는 아침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새로운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서유나의 연락일 수도 있었고 그보다 더 피하고 싶은 쪽의 연락일 수도 있었다. 그는 그 차이를 구분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소리가 같은 불안으로 들렸다. 그날 오후 준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동네 슈퍼 앞에서 잠시 멈췄다. 계산대 옆에 붙은 지역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재개발 구역 관련 기사였다. 몇 달 안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 그는 신문을 한 장 집어들었다. 이 집도, 이 동네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눈앞에 드러났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따라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 유나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 회사로부터 받은 두 번째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단순한 생활 조사라고 생각했던 자료는 예상보다 두꺼웠다. 빚의 규모, 채권자 목록, 과거 직장 이력,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까지. 유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박준호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리고 폭력 사건 기록. 그녀는 펜으로 몇 줄의 밑줄을 그었다. 이 정도면 아이 양육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녀가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조사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 요소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유나에게 확신을 주는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남겼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카페에서 컵을 만지작거리던 작은 손, 자주는 매일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던 목소리.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이를 위한 선택은 냉정해야 한다. 그녀는 다시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박준호는 불리했다. 그녀는 이 싸움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덜 아플 거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번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자.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천 외곽의 작은 포장마차였다. 그곳에서 준호는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을 마주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빚에 대해, 약속에 대해, 시간을 벌어준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아이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가 아이를 떠올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상대는 웃으며 말했다. 시간은 공짜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씻고 나왔다. 민재는 숙제를 하다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아이를 안아 방으로 옮겼다. 아이의 몸은 가벼웠고 숨은 고르고 따뜻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이 약속인지 다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유나는 다시 인천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두 사람을 마주했다. 유나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기가 있었다. 변호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안전, 환경, 미래. 단어들은 정제되어 있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민재를 위해서. 준호는 서류를 받아 들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가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어?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게 뭔지 몰라.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도 묻는 건 어른의 책임이야. 유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했다.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넌 아니잖아.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준비라는 게 뭔데? 돈이야? 집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면 아이가 올 때 곁에 있을 수 있는 거? 그 말은 유나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3일 뒤 그녀가 말했다. 그때까지 결정해. 그리고 돌아섰다. 차가 떠난 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낡은 간판이 흔들렸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다. 법적인 문장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로 정리되어 있는지 깨달았다. 종이를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이 싸움은 아이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거라고. 서울로 돌아온 유나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조사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가 덮었다. 숫자와 기록 사이로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눈빛. 그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같은 밤, 인천의 작은 방에서 준호는 민재 옆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잠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준호의 결심을 조금씩 굳혀가고 있었다. 진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지만 숨겨진 것들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더 큰 선택의 무게. 인천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날 준호에게는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그는 민재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집을 나서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늦게 뛰는 느낌이었다. 3일 유나가 준 시간은 짧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인할 만큼 분명했다. 아이를 넘기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그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준호는 결국 봉투를 다시 열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 버텨온 시간도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다. 환경, 소득, 안정성. 모든 기준은 그에게 불리했다. 그는 종이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집 옥상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자신이 민재에게 줄 수 있는 세계라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다. 같은 시간, 서울의 유나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 속 그래프와 숫자들 사이로 민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이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자신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어인지. 하지만 질문은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준호는 위험했다. 그녀는 그 위험을 외면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정과 절차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무시하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성공을 위해 수없이 해왔던 일이다. 그날 오후, 준호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학교 담임이었다. 민재의 최근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다. 담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가 요즘 수업 중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림 시간에 항상 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었다. 작은 집,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준호와 유나. 담임은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알 것 같았다. 아이는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담임이 돌아간 뒤 준호는 민재의 공책을 펼쳐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에 끼워진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준호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다시 끼워 넣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지 그는 알지 못했다. 저녁 무렵, 준호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였다. 도움을 청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돌려 말했고 상황을 축약해서 설명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법으로는 내가 불리해. 하지만 모든 싸움이 법으로만 끝나지는 않아. 그 말은 희망인지 위로인지 모호했지만 준호는 그 가능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민재가 물었다. 아빠, 엄마랑 또 싸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어른들 일이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는 알고 있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긴장은 준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같은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민재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리된 장난감, 깨끗한 책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직 아이의 온기가 없었다. 유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3일째 아침, 준호는 결심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기로 했다. 결과가 어떻든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유나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인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이성,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더 꽉 잡았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의 선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할 예정이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의 끝에서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세 사람 모두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선택의 무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균형. 인천의 오후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 상담은 길지 않았고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유리한 싸움은 아니었다. 다만 변호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이의 정서 상태, 현재까지의 양육 기록, 그리고 상대 측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칠 영향. 그것들은 확실한 무기가 되지는 못했지만 안전이 무력하지도 않았다. 준호는 그 애매한 여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을 나선 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민재의 학교 쪽으로 향했다. 아직 학교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는 교문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민재의 하루는 자신과 유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을 찔렀다. 어른들의 싸움이 아이의 시간을 멈춰 세울 권리는 없었다. 서울에서 유나는 인천으로 내려오기 전 한 사람을 먼저 만났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그 친구는 유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넌 민재랑 얼마나 자주 얘기해? 유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정답을 찾으려 했지만 솔직한 대답은 불편했다.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아이 문제는 항상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 말은 유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유나는 차에 올라타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래도 선택은 해야 한다고.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재와 함께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뿐이었지만 민재는 말수가 적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빠, 나 엄마 집 가야 해. 준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함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아빠랑 엄마가 얘기 중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준호를 더 괴롭혔다. 같은 시각, 유나는 인천에 도착해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 풍경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도시에서 준호와 민재가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리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실감이 났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법적 자료들 사이에 민재의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예전에 준호가 보내준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유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놓쳤던 시간을 되찾고 싶은 욕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약속보다 이르게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차분해졌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재는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이었다. 유나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민재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지난 시간의 공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준호는 먼저 말을 꺼냈다.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다. 빚, 압박, 불안정한 미래. 그러나 동시에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도 차분히 설명했다. 유나는 말없이 들었다.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보다 체념에 가까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결국 말했다. 난 민재를 위험한 상황에서 지키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 대답은 싸움을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위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었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다. 유나는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준호는 이를 막지 않았다. 민재는 엄마와 함께 근처 공원에 다녀왔다. 아이는 즐거워 보였지만 준호의 시선은 계속 그 뒤를 따라갔다. 아이가 웃을수록 그 웃음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 하나로 견뎌온 날들. 그러나 이제 그 다짐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유나 역시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선택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섰다는 사실이었다.
감춰졌던 감정과 책임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 더 큰 결단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드러나는 진실. 며칠 동안 인천의 날씨는 계속 흐렸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늘처럼 세 사람의 관계도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냈다. 민재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했었지만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잠들기 전이면 꼭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우리 집 없어져? 그 질문 앞에서 준호는 매번 다른 말로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오래전 빚 문제로 얽혔던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말투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의 결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같은 시각, 유나는 서울에서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최근 상황을 공유하던 중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의 빚 중 일부가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라 과거 유나와 관련된 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커리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시절. 무리한 선택과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 그때 준호가 어떻게 그 상황을 정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괜찮다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유나는 처음으로 그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의심했다. 그날 밤, 유나는 인천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준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연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두 사람은 민재가 잠든 뒤에야 조용히 마주 앉았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내 빚, 전부 내 문제야? 준호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이 이미 대답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유나가 알지 못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까지 이어진 상황.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이 눌어붙어 있었다.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왜 말 안 했어? 유나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세게 쳤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단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고 아이의 말 하나하나를 더 주에 깊게 들었다. 민재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종종 아빠 이야기를 했다. 그럴 때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준호는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결국 유나에게 한 가지를 털어놓았다. 빚 독촉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준호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다. 준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나 역시 같은 생각에 시달렸다. 아이의 안전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정을 위한 자리였다. 유나는 말했다. 이제는 우리 둘 중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버텨온 방식이 더 이상 아이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은 더 큰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감춰졌던 과거와 현재의 위협이 한 점으로 모이며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 선택이 어떤 형태가 되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말없이 두 사람을 믿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비가 내리던 밤. 그날 저녁, 인천에는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물에 번지듯 흔들렸다. 준호는 민재를 재우고 나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차량 경적이 불안하게 겹쳤다. 그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화면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그날 인천에 머물고 있었다.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민재를 떠올리면 마음이 조급해졌고 준호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따라왔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보다 더 짧았다. 지금 집 근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유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묻지 않았다. 나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뒤 준호는 현관 쪽을 살폈다. 문밖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분명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방으로 가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만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드러났다. 웃음기 없는 눈, 젖은 옷, 서두르는 기색. 그들은 비를 맞은 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다. 이제 결정했어?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그 말에 남자의 입가가 비틀렸다. 우린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이야. 그때 골목 끝에서 차 불빛이 비쳤다. 유나의 차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빗속에서 서 있는 사람들, 문 앞에 선 준호. 유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남자들은 유나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누구신데? 유나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돈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겠어요.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와서? 빗소리가 커졌다.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다. 유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와 카드를 꺼냈다. 숫자를 말했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대의 관심은 돈보다 체면과 분노에 더 가까워 보였다. 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읽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뒤로 가. 그 순간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날이 번뜩였다.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다. 빗속에서 유나의 짧은 비명, 민재의 방에서 들려오는 뒤척임. 준호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날카로운 통증이 등에 꽂혔다.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다리가 풀렸다.
유나는 준호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만해. 남자들은 잠시 얼어붙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비가 그의 얼굴과 피를 함께 씻어내렸다. 그는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재 겨우 나온 말이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내가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남자들은 욕설을 남기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준호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유나는 그를 아는 채 도움을 청했다. 민재의 방에서 불이 켜졌다. 아이가 문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아빠?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빠는 곧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준호는 들것에 실렸다. 유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따라갔다. 차 안에서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놓지 않았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유나는 속으로 반복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밤은 깊어 있었다. 응급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돈도, 지휘도, 준비된 방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유나는 벽에 기대서서 비에 젖은 옷이 마르는 것도 잊은 채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준호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은 그녀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 밤은 길었다. 비는 새벽이 가까워서야 잦아들었다. 수술실 앞에서 유나와 민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일어나지? 유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답했다. 일어날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멈춰 있던 시간의 끝. 병원의 새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응급실의 소라는 지나가고 복도에는 기계음과 발소리만 낮게 울렸다. 유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의 옆에서 잠이 들었고 작은 몸이 의자에 기대 기울어져 있었다. 유나는 아이가 떨어질까 봐 한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이 점점 저려왔지만 놓지 않았다. 놓는 순간 무언가 더 중요한 것도 함께 놓쳐버릴 것 같았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다 다시 넣었다.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던 모습, 언제나 한 발 뒤에 서 있던 태도, 그리고 끝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눈빛. 그녀는 처음으로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대신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유나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그 중립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유나는 구분하지 못했다.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나의 다리가 풀릴 뻔했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출혈이 많았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여러 장치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유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은 채 바라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웠다. 미안해. 유나는 낮게 말했다. 너무 늦어서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 민재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다. 아이는 잠시 상황을 살피듯 둘러보다가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유나는 아이를 안아 침대 옆으로 데려갔다. 민재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다. 울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아이 나름의 이해처럼 보였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준호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알게 된 지인이었다. 유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유나를 알아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가 과거에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빚을 떠안게 되었는지. 그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상황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그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다. 유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준호가 감당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그동안 준호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였다. 그는 너무 많은 책임을 혼자 떠안았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에 누워 있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이 자리까지 몰아넣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여전히 의식은 희미했지만 이기는 넘겼다는 말이 나왔다. 유나는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지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회사에서의 회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장기 휴직을 결정했다. 주변에서는 놀랐지만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명확했기 때문이다. 민재는 병원 근처 임시 숙소에서 지냈다. 유나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었다. 서툴렀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민재는 여전히 아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유나는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아빠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유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병실에서 혼자 준호를 지키고 있었다. 창밖에는 조용한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많이 틀렸어.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아무 말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고백은 준호를 위해서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선택은 달라졌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을 찾는 것.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녀는 처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것이 늦었을지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으며. 며칠 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여기 있어. 그 말은 약속처럼 울렸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빚도, 법적인 문제도, 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는 싸움이 아니었다. 함께 견뎌야 할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의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그날 이후 유나에게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시간은 끝나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다시 집으로. 준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선 소리였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이해하지 못했다. 눈을 조금 더 뜨자 하얀 천장과 희미한 형광등이 보였다.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되돌아왔다. 비, 골목,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유나의 얼굴. 그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곁에 앉아있던 유나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준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마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유나는 급히 물을 적신거주로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괜찮아.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이미 젖어 있었다. 조금 뒤 민재가 병실로 들어왔다. 아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꼭 붙잡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서서 아빠가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회복은 빠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보내야 했다. 그러나 유나와 민재는 번갈아 그의 곁을 지켰다. 유나는 회사에 복고하지 않았다. 대신 정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법적인 문제, 빚, 그리고 아이의 양육 문제까지. 그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 움직였다. 빚의 일부는 그녀가 책임지겠다고 나섰고, 남은 문제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준호는 어느 날 유나에게 물었다. 왜 여기까지 해? 유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가 말했다. 이제야 내 몫을 하는 거야. 그 말에는 변명도 미화도 없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유나가 자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학교는 병원 근처로 잠시 옮겼고,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서툴게 적응해 나갔다. 유나는 매일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고, 숙제를 봐주었으며, 잠들기 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민재는 여전히 아빠 옆을 가장 편안한 자리로 여겼지만, 엄마에 대한 경계는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유나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돼?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가 퇴원할 즈음, 인천의 옛집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유나는 작은 집을 하나 구했다. 서울도, 인천도 아닌 조용한 중간 지점이었다.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햇빛이 잘 들었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이 가까이 있었다. 준호는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괜찮네. 그 한마디가 그의 허락이었다. 이사하는 날, 민재는 상자를 나르며 유난히 신이 나 있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밥 먹어?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유나는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신 상자를 들어주었다. 세 사람의 움직임은 어색했지만 어색함 속에는 이전에 없던 균형이 있었다. 첫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고 유나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말했다.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 사람의 다시는 서로 다른 의미였지만 방향은 같았다. 며칠 후 유나는 공식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일을 준비했다. 금융 경험을 살려
빚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을 돕는 작은 상담 프로젝트였다. 준호는 그것을 들으며 말했다. 너답지 않네. 유나는 웃었다. 이제야 나답지.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 않았지만 멈춰 있지도 않았다. 준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으로 삼았다. 민재는 매일 저녁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변화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웃음이 있었다. 민재가 말했다. 우리 집이다. 유나와 준호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소유도, 조건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유나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다. 성공이란 무엇이었을까? 한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다. 성공은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준호는 방 안에서 민재의 숨소리를 들으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켜낸 것이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을 갖지 않았다. 빚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침묵으로 버티는 대신 말로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